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시간에는 역사 속에서 오늘이 갖는 의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요리 준비되어 있죠. 봄의 전령사 미나리로 아주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날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4도에 그치며 어제 낮 기온보다 5도가량이나 뚝 떨어질 텐데요. 낮 동안에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날씨 어떤지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동해안 곳곳으로는 하루 동안에만 2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황입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빙판길이 생겨 무척 미끄럽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도 눈 소식이 있는데요.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1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최고 5cm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서쪽으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전북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은 2.8도, 대전은 2도, 대구는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는 7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이 반짝 온화해지겠고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실종 초등학생 발견. 한 초등학생이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오후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춘천 버스터미널로 가서 서울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기록도, 신호도 사라졌고 네. 그 이후에 SNS 활동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오전에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동안 이게 보도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했죠.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제 오전 11시에 좀 엉뚱하게 충주에 있는 한 빈 공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자, 이 건강 상태는 좋고요. 다만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A양이 직접 가족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치를 알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일단 무사히 발견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A양의 실종이 이게 단순 가출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선도 있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초등학생이 혼자 춘천에 사는데 서울 갔다 충주로 갔다가 웬 빈 공장에서 함께 이때 50대 B 씨가 있었던 겁니다. 네.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어요. 예. 혹시 어린이인데 약취하거나 유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춘천 경찰서로 이동을 했고요.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연유로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춘천에서 서울로 왔다가 만나서 충주까지 이동하게 됐는지, 자 그렇다면 이게 범죄의 의도는 있었는지, 범죄의 정황은 있었는지 앞으로 조사 결과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니 실종됐던 아동의 부모님들은 정말 가슴을 쓸어내셨을 텐데. 출렁했을 겁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밝혀줘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자, 택시비 먹튀. 아이고. 또.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택시요금 5만 원 먹튀범 노 모자이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공개한다. 이런 뜻이겠죠. 택시 기사가 올린 건데 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 서초동의 법원에서 인천까지 가는 손님이 탑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일행이 있어서 자, 인천에 쭉 가서 한 명을 내려주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택시 요금이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런 결제가 안 되고요. 교통카드로는 결제가 되죠. 아니면 현금을 주십시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 결과 택시기사가 그러면 계좌를 주고 입금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손님이 이제 내려서 가면서 3일 내에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흘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결국 화가 났죠. 그런데 자, 이게 해당 승객이 내가 정말 이 돈 입금 안 하면 저 그냥 얼굴 공개해도 좋습니다. 라고 동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얼굴을 공개한다. 그래요. 라고 하고 이제 올린 거죠. 네. 일종의 공개 수배가 된 셈입니다. 아니 이 힘든 시기에 택시비 먹튀 논란이라뇨. 그것도 택시비 5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네. 정말 답답한데요. 만약에 이제 해당 기사가 네. 승객을 신고할 경우 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처벌이 되죠. 네. 일반적으로 이게 무임승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식당에서 우리가 공짜로 먹으면 무전 취식. 근데 이 무임승차는요 경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 10만 원 이하로 결정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승객의 사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택시는 탔고 입금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그럼 경범죄인데 만약에 이 승객의 행태를 조사해 보니 이런 일이 상습적이더라. 혹은 의도성이 있었다. 의도가 있으면 뭐냐면요. 속으로 떼먹어야지 생각한 정황이 명확한데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죄에 해당을 하죠. 이 사기죄가 되면요. 징역 10년 이하, 10년 이하 징역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범이 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요즘에 다양한 먹튀 사건 저희도 심심치 않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단독 몇 푼의 양심을 파는 이런 짓은 법을 떠나서 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대중교통비 인상을 늦춘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래 예정대로면은 당장 4월에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자, 일단 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하반기로 늦추겠다. 상반기에는 동결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뭐 워낙 다 아시겠지만 난방비 폭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물가에 서민 경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금 사실은 서울시도 급하다. 지금 이게 지하철 적자가 너무 누적돼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 경제 상황을 감안한 바 올리기는 어렵겠다. 다만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하반기로 시기를 좀 늦춘다.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서울시의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사실 지난해부터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랬죠. 좀 갑작스럽게 입장 변화가 있는 거네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이 연령대는 적정한가, 네. 올려야 되는가, 반값이라도 받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있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강력한 지시가 뭐냐면 상반기에는 가급적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 인상 요인이 있는 공공요금들을 사실은 이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었지만 1분기에는 올리지 않겠다. 동결하겠다. 근데 2분기는 올리겠다. 근데 2분기가 4월부터거든요, 당장.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상반기에는 올리지 말자. 하반기로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방정부, 지자체들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좀 따라달라, 호응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중앙정부도 이렇게 기조를 세우고 대책을 이제 추진하는데 서울시도 여기에 부응합시다. 그래서 이 2분기에 당장 올릴 이제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요금을 하반기로 미루겠다는 발표를 한 거고요. 네. 다만 올리지 않을 수는 없다. 하반기는 이제 7월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 이후에 아마 인상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뭐 얘기만 들어도 가슴 두근두근하게 하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탄탄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또 K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세계 정세가 위태로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이 수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기술력과 노하우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분분투 중인 중소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세게 부는 글로벌 경제 한파 속에서도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중소기업들. 지난해 수출액이 무려 1,174억 달러로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생산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글로벌 2위입니다. 거래하는 거를 따지면 80개국 지금 넘는 것 같아요. 네,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무명의 수출 용사. 글로벌 시장 선두주자인 국가대표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사무실. もしもし、おはようございます。3月もまたあるんでしょうね、セミナー。Okay. I got it. Okay. No problem. 400吧。400。 전 세계 바이어와의 통화를 위해 새벽에도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다이렉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국어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액티브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니드를 좀 더 확실하게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니까 그걸 굉장히 바이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아하는 만큼 오다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제가 하고 있죠. 바이어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김선아 대표의 철칙인데요. 코스메티컬이라고 해서 약용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뾰루지나 이제 그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같은 각질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뷰티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시대. 자체 개발한 해초 추출물과 한방 약초 화장품을 필두로 각종 미용기기까지 K뷰티를 전 세계에 판매 중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화장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구는 넓고 80억 인구의 피부는 전부 다르다. 나라마다 선보여야 하는 제품도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거의 화장을 안 하세요. 캐나다 분들이. 그래서 스킨, 그다음에 에센스 이 정도만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초 제품이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이쪽에 사우디 이쪽에 이제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은 히잡을 쓰고 있어서 눈 쪽 케어, 아이 케어에 집중 케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네요. 워낙. 다 틀리죠. 예, 예. 그래서 피부는 어느 나라나 건성 피부도 있고 지성 피부도 있고 민감성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선호하는 제품들은 각 나라마다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 한켠에 이렇게 피부관리실도 마련해뒀는데요. 찾아오는 바이어에게 K뷰티 전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이어들이 오셨을 때 체험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구매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팅부터 시작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을 직접 방문할 때는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된 팸플릿과 사용법 영상을 필수 지참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그런 분들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이 제품을 써서 너무 좋아졌다, 촉촉하다, 아프지 않다, 이제 피부가 땡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 이때 도움을 받은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은 그 수출 바우처라던가 그다음에 박람회 저희가 프랑스 MCB 박람회도 그렇고 케이콘도 그렇고 저희한테 그 30%에서
많게는 40% 예, 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나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박람회가 굉장히 비용적으로 중소기업에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는 거가 너무 감사하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또 다른 기업을 찾았습니다. 자체 개발 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 42개국에 수출 중인데요. 미국 기업과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야말로 수출 용사. 보통 스테인리스 튜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튜브의 용도는 반도체나 제약관, 위생관, 자동차 부품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테인리스 튜브가 주력 제품입니다. 반도체, 제약 공정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튜브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호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 공정 관련해서 5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접 같은 경우에는 튜브를 포밍해서 성형하고 튜브 형태로 용접을 한 이후에 비드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특허 기술이 있고요. 그 이후 연속으로 제작되는 열처리 공정에서 광이 솟은 열처리를 통해서 식성과 표면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고압과 고열에 장고장 없이 견디는 스테인리스 튜브를 생산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네요. 저희가 아즈메 BP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 표준 규격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장비, 장치 모든 그 소재를 생산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스테인리스 튜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스템도 장착해 수출액도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생산이 되면 모든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실시간으로 통제 관리가 컨트롤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을 갖고 그 판매라든지 그 고객한테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해외 수출 기업의 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수출도 새로운 업체를 많이 발굴하고 수출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620억을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수출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1,200억 매출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 지금 이 순간에도 K중소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입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자,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몇 년도로 돌아갈까요? 1801년으로 갑니다. 음력 1월 28일.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19세기가 시작하는 해인데요. 이날은 우리 역사에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반만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비가 해방된 날입니다. 네,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 전부 6만 6천 명이 이날 해방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노비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자유 없고 헐벗고 일단 뭐 삶이 좀 빡빡하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 굶주리고 매 맞고. 네, 맞습니다. 노비하면 주인한테 매 맞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한 대답입니다. 노비가 비자유민인 건 맞는데요. 모든 노비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 노비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처지가 달랐는데 주인이 국가인 노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노비라고 하고 대인이면 사노비라고 하는데 국노비와 사노비는 처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공노비와 사노비는 사는 모습, 방식까지 좀 달랐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사노비는 주인 집에서 살아요. 하지만 공노비는 관청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에 살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이런 노비가 되는 거죠. 출퇴근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네, 시간도 정해져 있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어서 출퇴근해서 관청에서 일을 했고 그러면 출퇴근해서 이제 퇴근한 다음에는 시간이 남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알바도 하고 알바에서 번 돈은 자기 재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출근 안 하는 노비도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재택근무하는 노비. 재택근무야. 그래서 할당량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1년에 얼마 그냥 주인한테 갖다 주면 되는 이런 노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게 공노비가 되면은 사노비와 아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노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자기 시간도 있는 거고 자기 재량권도 있는 건데 그러면 공노비의 주인은 국왕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국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좋은 국왕을 만나면 노비의 처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선시대 제일 좋은 국왕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때 노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임신한 공노비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산후 그 휴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휴가를 줘요. 그래놓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걸로 부족한데 산 전에도 휴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산전 휴가를 또 줍니다. 이미 그때. 네. 그런데 세종대왕은 여기서 그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로도 좀 부족한데 그 남편이 또 휴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공노비의 남편한테도 휴가를 줍니다. 진짜 앞서간. 그런 진짜 앞서. 아니 그렇게 노비 복지가 세운대학 때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뭐 4대 보험도 넣어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TV 속에서 봤던 노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TV에서는 되게 공노비가 아니라 사노비를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사노비도 다 그렇지 않았어요. 사노비도 주인과 같이 사는 사노비가 있고 따로 사는 사노비가 있는데 그럴 거잖아요. 부잣집의 경우에 노비가 몇백 명씩 되는데 이 노비가 전부 그 집에 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는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 이걸 솔거노비라고 하고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를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외거노비는 또 사정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역시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상속도 해요. 심지어는요. 노비가 노비를 거느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비는 정말 불쌍한 노비죠. 상전이 노비라니. 참 노비도 여러 그 계층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노비 중에 솔거노비가 노비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노비도 진짜 다 같은 노비가 아니네. 계급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노비는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을 누굴 만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고. 근데 이 노비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에 팔조법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전쟁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전쟁포로, 그다음에 이런 그 범죄자, 그다음에 빚 못 갚은 사람, 이게 채무노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노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노비가 되면 노비 신분을 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노비들이 이제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분 세탁하고 자리를 잡고 산다거나 아주 의지를 가지고 노비 해방 운동을 벌인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고려시대에 유명한 만적. 만적이라는 노비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나 때가 되면 되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최충원을 죽이고 우리가 궁궐을 점령하면 우리 세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일도 있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노비 신분을 해방하는 길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드라마 추노에서 보면 노비들이 막 야반도주하는 그 모습 나오잖아요. 잡으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 한 번 노비는 그냥 끝까지 노비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처럼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그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국가에서 돈이 필요했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난 다음에 흉년 들고 가뭄 들고 막 이러니까 노비한테서 돈을 받고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요건 납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양인들에게도 돈 내면 양반을 시켜주는 제도가 같이 시행되거든요. 온 나라가 신분 상승의 열기를 휩싸요. 막 노비들은 돈 내가지고 양인 되고 양인이 된 다음에 노비가 되려고 하고 전부 우위로 양반이 되려고 해서 네. 요즘 우리 보면 다 양반의 후손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그 시대가 조선 후기부터 만들어진 거죠. 돈만 주면은 뭐 노비도 양말이 될 수 있는 시대였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 공노비가 이렇게 해방이 된 건가요? 네, 우리 지금 생각에도 이 노비를 저렇게 차별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경제 논리가 있어요. 노비로 그냥 묶어두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 해방시켜서 이 사람들이 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자꾸 노비가 적어져요.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상승하고 그러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부 해방을 시키자. 이래서 1801년에 공노비 전부를 해방을 시키게 되는 거죠. 6만 6천 명 정도인데 이게 조선 전기 성종 때는 한 35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노비, 그러네. 공노비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예. 공노비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 산노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노비도 역시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1895년 우리가 갑오개혁이라고 할 그때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를 법적으로 없애요. 그러면서 노비제도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데 마침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한 것이 186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비가 해방되는 시기하고 미국의 노예 해방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네. 우리나라 노비하고 흑인 노예는 아주 다른 존재이긴 한데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인간을 차별한다고 하는 건데 자, 인간을 차별하고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것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사의 발전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노비의 해방. 네. 그거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10년 2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10년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뭐 다 아실 텐데요. 네. 그 이토 히로부미 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다 그 사람을 다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거한 안중근 의사는 정말 우리 민족의 영웅 중에 영웅인 것 같습니다. 네, 10월 26일 그래서 그날도 역사적인 날이지만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날도 역시 역사적인 날인데요. 자, 그 저격 당일 그날로 먼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권총 3발로 저격을 합니다. 이 명중에서 이제 즉사하는데요. 그를 저격한 사람은 한국인 청년 안중근.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저격한 직후에 꼬레아 우라라고 이제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또는 30분 만에 절명을 했고,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하얼빈역이고 여기는 원래 청나라 영토인데 이때 러시아가 조차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러시아 재무부 장관을 일본의 원로 정치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 청년이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 대한제국 이 네 나라가 엮이게 돼서 이것이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거죠. 저격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나이 궁금하시죠? 몇 살쯤 됐을까요? 30대 초반인 걸로 알고 근데 있는데. 보통 옛날 역사면 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불과 31살. 31살. 31살입니다. 뒷날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다 20대였어요. 우리 생각보다 다 젊죠. 젊었네요. 정말 어린 나이죠. 31살 저는 그때 PC방에 있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보다도 어린 건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그럼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 69살입니다. 정말 일본의 원로 정치인인데요. 이 경력도 정말 화려합니다. 일본이 개항한 다음에 메이지 유신하고 근대화 개혁을 하잖아요. 이 근대화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1885년에 일본의 내각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초대 총리 대신
1888년 중추원이 만들어지니까 초대 중추원 의장. 1890년 의회가 개원하니까 초대 의장을 지냅니다. 다 초대. 뭘 그죠, 만들어 첫 놓고 번째. 전부 자기가 먼저 네. 하게 되네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한 건 언제부터예요? 대략 한 1905년부터입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거 체결됐는데 을사늑약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서 통감부를 만드는데 역시 이번에도 초대 통감. 네, 그래서 호가 거의 초대가 될 정도인데요. 이 을사늑약에 의하더라도 통감부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또는 간섭을 합니다. 1907년에 고종 황제가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게 됐는데 이걸 구실로 해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사살 죽기 몇 달 전에 1909년 7월에는 한국 병탄을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이쯤 되면은 1909년 그 당시에 일본 정계에서 이토로 보면은 거의 뭐 1인자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한국 청년이 지금 사살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러시아 본토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재판은 러시아에서 원래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이런 대단한 일본 정치가를 한국인 청년이 죽였으니까 당연히 일본법으로 그냥 사용시키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러시아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한 해 전에 1908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두둔하고 있던 대한제국 외교 고문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을 저격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미국에서 미국 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장인환 의사 25년형, 전명훈 의사 무죄로 나요. 네. 자, 이 사건도 똑같이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네.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요. 러시아를 압박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권을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자기들이 조차하고 있었던 리순 과목에 수감을 하고 거기에서 재판을 진행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영화 볼 때 이 장면에서 좀 굉장히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일본인 판사, 일본인 검찰, 일본인 변호인을 두고 그냥 자신들의 입맛대로 그냥 재판을 진행을 해버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 정부에서 사형이라고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일본의 사법부에서 반발을 할 정도로 이 무리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자기의 신분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다시 얘기해서 대한제국 의병의 나는 군인이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군인으로서 적을 사살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단순 이 살인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자신을 전쟁 포로로 대우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형을 선고했으니까 이거는 사법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그 요소가 있어요. 또 재판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자, 1909년 10월 26일 날 체포가 됐잖아요. 재판을 받은 것은 다음해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불과 8일 동안이었어요. 야, 이거 재판을 8일 만에 끝냈다고요? 네, 아주 서둘러서 진행하고 사형을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서 재판 빨리 진행하고 안중근 의사를 바로 사형에 처하려고 했네요. 네, 재판만 빨리 진행된 게 아니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3월 26일 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근데 사형 집행한 시간이요, 오전 10시였거든요. 이또가 사망한 날짜가 10월 26일 오전 10시였잖아요. 같은 시간이네요. 네, 26일 오전 10시. 이걸 마치 맞춘 것 같은 이런 우연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중근 의사를 살인범, 심지어는 흉악범, 살범 이렇게 몰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도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일부러 저렇게 그 연출을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하지만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행위가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또의 15가지 죄상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데 이거 한번 철규 씨가 읽어주시죠. 네. 이거 안중근 의사처럼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국의 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넷째,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다섯째,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여덟째,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 죄. 14째,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예. 네, 그 가운데 이 14째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라고 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책을 썼어요. 네.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침략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도 동양 평화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한국을 일본이 보호해야 동양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이었어요. 네. 이 일본의 동양 평화론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글이 안중근 의사의 바로 이 동양 평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 평화론은 완성이 되질 못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집필 중에 돌아가신 그랬을 것 거죠. 같아요. 일찍 글을 사형을 쓰다가. 집행하니까. 네, 맞아요. 이 처음에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이 집필의 시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집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되면서 이 완성이 끝내 되질 못한 겁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평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이 주장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의견입니다. 예, 역사 속에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다시 더듬어 봤습니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69년 2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60년대 말에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수근 간첩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이거 기억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떠들썩했어요. 네, 정말 이수근 하면은 간첩 곧 이수근, 네. 나쁜 사람 막 이러고 이제 자랐는데요. 바로 1969년 2월 13일이 우리 중앙정보부가 위장간첩 이수근을 검거했다라고 발표한 날입니다. 이수근이 원래 북한의 고위 그 언론인이었고 그다음에 귀순한 다음에 반공 거의 용사 대접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에서 중앙통신 부사장에 재직 중이던 언론인이었고 그때까지 탈북자 중에서는 최고위 인사였습니다. 귀순은 그보다 2년 전인 1967년 3월 22일 날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귀순 과정도 아주 극적이었어요. 취재 중이던 북한의 기자가 갑자기 유엔 차량에 탑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북한 경비병이 막 총을 쏘았는데 그걸 뚫고 내려온 거예요. 거의 영화의 한 장면이 거기서 연출이 된 거죠. 남한으로 내려와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내가 충분하게 강조하지 않아서 숙청당할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귀순 동기를 밝혔고요. 중앙정보부는 1년 동안 관찰한 다음에 이게 위장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정착을 시켜요. 여기 결혼도 여기서 했고 중앙정보부의 판단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귀순도 정말 극적으로 했고 또 네. 와서 남쪽에서 잘 적응하려는 듯 했는데 해외로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죠? 네, 1969년 1월 달에 그 처조카가 있어요. 배경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여권을 위조해서 해외로 탈출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홍콩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다가 베트남의 사이공 공항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체포가 됐고 이날 2월 13일 날 중앙정보부가 위장 간첩이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위장이었고 남측에서 수집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수근은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69년 7월 2일 날 사건 발생 6개월, 형 확정 2개월 만에 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조카 이 배경옥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뒤에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네. 당시 뉴스 한번 보시죠. 이수근은 간첩이었습니다. 선량한 우리를 악랄하게 속인 이수근은 붉은 일이 때 앞잡이였습니다. 전 국민의 환영을 받던 때도 그놈은 간첩이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의 축복 속에서도 그놈은 간첩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간첩이라고 밝힌 이후에도 너무나도 빠르게 사형이 집행이 돼가지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그 정말 위장 가치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뉴스 좀 섬뜩하지 않아요? 섬뜩하네요. 네, 뉴스가 뉴스에서. 저렇게 나왔다니까요. 이러면 간첩이다. 이러면 간첩입니다. 네, 울릴 네. 때도 간첩이었다. 네, 네. 제가 저런 뉴스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야, 근데 그 뒤에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그 당시 중앙정부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을 해요. 사실은 이수근이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니까 환멸을 느껴서 스윗으로 망명을 하러 출국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간첩 사건으로 둔갑을 했다. 이런 증언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미 사형이 집행이 됐고 조카인 배경옥 씨도 20년간 옥살이를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51살 나이로 이제 출소를 한 배경옥 씨가 이수근의 누명을 벗기고 싶다면서 2005년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다가도 진실규명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12월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수근 간첩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 이수근이 중앙정보부의 지나친 감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쪽에 남겨둔 가족의 안위 때문에 한국을 출국하려고 했던 건데 당황한 중앙정보부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해서 처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2008년에는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처조카 배경옥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요. 2018년에는 이수근 씨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49년 만에 누명을 벗습니다. 이 이수근 사건은 정말 남북 간의 대립이 아주 격화된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2월 13일로 갔네요. 가깝네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스포츠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전설이죠. 네. 2000년 2월 13일은 이봉주 선수가 한국 마라톤 신기록을 수립한 날입니다. 자, 이봉주 선수는 1992년부터 한국 신기록을 3번 경신을 하는데요. 2000년 2월 13일에는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기록이 2시간 7분 20초예요. 2시간 7분 20초 동안 42.195km를 달리는 대단해요. 거거든요. 장애인 아나운서 100m 몇 초? 솔직히 얘기하세요. 몇 초 뛰어요? 아니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뛴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완주를 목표로 한다 이 정도 그럽니다. 되겠네요. 네, 이 기록은 뭐냐면은요. 100m를 18초 1로 달리기를 422번 계속하는 겁니다. 2시간 7분 20초 동안 100m 달리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런 속도예요. 자, 이봉주 선수, 제가 근무하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서 저는 더 반가운데요. 학연 나오나요 또? 네, 당시 저 이봉주 선수 인터뷰 한번 보시죠. 네. 한국 기록을 세웠으니까 더 훨씬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기록을 위해서 또 계속 저 나름대로 또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이봉주 선수는 정말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전설이죠. 이분이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하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가난 때문이었는데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려면 다 돈이 드는 거예요. 먼저 축구 선수 하려고 그랬더니 장비 들고, 그다음에 복싱, 태권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장비가 들고. 그래서 장비가 가장 안 드는 운동이 뭘까? 마라톤이다. 운동화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집안 형편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게 마라톤인데 근데 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하기에 적합한 체형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 두 가지 아주 네. 불리한 점이 있어요. 평발과 짝발. 네.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걷기도 힘드는데 그 평발로 달리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오른발, 왼발이 한 3, 4mm 정도 이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뛰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이봉주 선수 어린 시절부터 어찌나 달렸는지 그 피멍투성이 발로 계속 학교까지도 뛰어갔다고 합니다. 자, 교통비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는 건데 좀 가슴이 짠하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건데 이봉주 선수가 꽤 오래 했어요. 마라톤으로. 그죠? 오래 했습니다. 이 마라톤이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대개 15회 정도 출전하면 은퇴를 하는데 이봉주 선수는 무려 20년간 41회 완주를 합니다. 4번 연속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자, 그동안 연승량까지 포함해서 달린 거리를 계산해 보면 16만 1,700km 지구 4바퀴. 와. 그래서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 보스턴 마라톤 우승, 부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런 메달을 줄줄이 따서 한국 마라톤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아니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이봉주 선수가 참 최근 소식을 봤더니 좀 희귀병으로 좀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4년째 근육긴장 이상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요. 배 쪽의 근육이 당겨지면서 목과 허리가 굽어서 고통을 받는 병이에요. 이 재활을 받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도 지난 2021년에 이봉주 쾌유기원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달리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 대회에서 마지막 주자로 달렸는데 뭐 선수 시절보다는 훨씬 느리게 달렸지만은 그래도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쳤어요. 이봉주 선수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인데요. 저 달리는 모습을 꼭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의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유쾌한 역사 이야기.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봄을 듬뿍 가지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이 바로 절기상 우수입니다. 우수경칩에는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추운 겨울은 가고 정말 이제 산뜻한 봄이 우리한테 올 건데요. 이렇게 봄에는 우리가 꼭 먹고 지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봄맛을 듬뿍 내는 미나리인데요. 이 미나리를 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맛있는 봄 요리를 할 건데요. 바로 미나리 바지락 찜과 미나리 초장 무침입니다. 두 가지 잡수시면 봄이 우리한테 한껏 어머나. 네. 아니 미나리가 중금속을 배출해줘가지고 해독 작용에도 좋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야,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거기다 건강까지 좋은 이 미나리. 정말 오늘 요리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미나리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미나리 보통 이제 잘 씻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줄기 부분이 있고 이제 잎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요리가 두 가지잖아요. 이 줄기 부분 가지고 요리 한 가지 만들고 잎 부분 가지고 요리 한 가지를 또 만들 거예요. 보통은 이제 미나리 잎은 아유 너무 나불나불대고 이게 좀 지저분하다고 나불나불 버리시거든요. 네. 근데 요게 정말 우리 이게 무치기만 해도 아주 맛있는 겉절이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요새 약간 날씨도 좀 춥고 좀 움츠리고 있었더니 몸에 좀 기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입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 미나리 잎으로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리는 미나리 초장 무침을 꼭 잡수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기력을 일으키는 메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미나리를 깨끗하게 이제 손질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제가 세척법부터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네. 미나리 세척을 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다 줄기와 잎을 가지고 이제 세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요리할 게 두 가지니까 아예 나눕니다. 이렇게. 아 미리 반으로 잘라서. 네, 나눠요. 나눠서 요 잎 쪽은 이따가 초장 무침 제가 할 거고요. 네. 할 거고
요 줄기 쪽만 먼저 이제 요리를 할 건데 네. 이 줄기 쪽을 씻을 때는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마디마디에 이제 잎이 나가는 그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미나리를 굉장히 수경 재배로 굉장히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슨 뭐 거머리가 있다, 이물질이 있다 이런 건 없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소금을 물에다가 흔들어서 건진 다음에 소금물에다가 요 미나리를 살짝 헹궈야 이 미나리가 굉장히 신선하고 미나리를 드실 때도 아작아작 그 소리가 아주 잘 나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소금물에 헹궈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랬으면 이 미나리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미나리를 한번 찔 거예요. 네. 찌는데 어디에 찌느냐? 네. 바로 찜기? 네, 찜기에 찝니다. 근데 찜기에 찔 때도 그냥 안 쪄요. 왜냐하면 찜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는 물이 돼 있고 네네. 위에는 찜통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랬으면 아래는 아래대로 이용을 하고 위는 위대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럼 뭔가 제가- 비법이 네. 있나요? 소금물에 쪄나요, 혹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지락이거든요. 네네. 이게 냉동 바지락을 제가 일부러 사왔어요. 아. 제가 또 여러분 어머님들한테 바지락 햇감시켜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거 귀찮은데 어떡하지? 이러실 것 같아서 네. 요새는 이 냉동 바지락살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동 바지락살을 준비를 했는데 이 냉동 바지락살은 밑에 찜기에 물에다가 끓일 거고 데칠 거고 네. 위에 미나리는 위에다 데칠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편리하게 가르쳐드려요. 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근데 네.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죠. 자, 그랬으면 요게 지금 찜기가 있어요. 네. 요건 지금 찜기 위에 거고 그다음에 요 찜통은 제가 지금 미리 생방송이 네, 해놓은 거. 하려고 시간 이렇게 관계상. 해놨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먼저 부어야 되는데 어떤 물을 붓느냐?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네, 거고 쌀뜨물. 네. 쌀뜨물을 먼저 좀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뭘 하냐면요. 바지락살을 올릴 건데 미나리도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미나리를 많은 분들은 이렇게 향이 좋아서 아주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미나리 향이 그 너무 톡 쏘는 그 정유향 때문에 싫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걸 살짝 삭감시켜 주는 게 뭐냐? 바로 이 된장이에요. 된장. 된장을 여기다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쌀뜨물에 된장 바로 그냥 그렇죠. 푸네요. 수하겠어요, 아주. 네, 아주 구수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뭘 할 거죠? 이따가 데칠 때? 바지락 데칠 거잖아요. 네, 바지락. 그러니까 바지락이 뭐예요? 해산물이잖아요. 네네. 조개류. 그러니까 청주도 여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비린 맛을 잡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예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불을 켜요. 그냥 물에다가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찔 때도 향도 올라오겠어요. 그럼요. 향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랬으면 김이 올라와야 이제 미나리에 대를 먼저 넣고 찌는 거예요. 네네. 그랬으면 이 옆에 제가 지금 김이 미리네요.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거 밑에 보면 물도 끓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보이시죠? 자,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미나리를 먼저 이렇게 찔 거예요. 펼쳐놓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찌느냐? 딱 1분 정도만 쪄주세요. 금방 쪄요. 네. 이렇게. 또 너무 오래 찌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풀어져 버리니까 맛이 시간도 없는 없고. 거예요. 그래서 김이 오르고 난 다음에 1분 정도만 이렇게 쪄주세요. 아삭아삭한 그 맛을 살리기 완전히 위해서. 아삭아삭하죠. 맛있겠다. 이렇게 쪄주시고 네. 자, 이렇게 찔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이 바지락을 살짝 한번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쪄지고 나면 조기에다가 이제 살짝 데칠 거예요. 네. 데치는데 제가 생방송이라 혹시 저게 지금 시간이 안 맞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네네. 미리 이렇게 미나리를 좀 쪄왔어요. 이렇게 쪄왔어요. 네. 쪄온 거를 이렇게 도마에다 좀 올리고요. 줄기 부분. 네. 예. 미나리는 그 식감도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죠. 아작아작한. 저는 저걸 곱창하고도 먹어봤는데 이 향기 때문에 너무 또 맛있더라고요. 좋죠. 진짜 이게 저는 미나리는 단연 예. 복 맑은탕 먹을 때 거기다가 올려서 미나리부터 쫙 걷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네. 쪄진 미나리는 한번 짜주네요, 또. 짜주고 어, 이것도 이렇게 한번 짜주고 그리고 예. 우리를 뭘 하냐면 바로 요걸 묻혀줄 거예요. 음. 자,
근데 묻혀주려고 하다 보니까 미나리가 벌써 1분 됐어요. 1분 됐어요. 네네. 보세요. 됐죠? 네네. 그랬으면 요거는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얼른 바로 건지세요. 색도 어쩜 저렇게 찬물에다가. 예뻐요. 아, 건지자마자 바로 찬물에 네, 넣나요? 찬물에다가. 그래야지 미나리가 누렇게 뜨지 않아요. 그렇죠? 더 초록초록해지는 그래, 것 더, 같아요. 예. 완전 진짜. 초록초록해졌잖아요. 네네. 요걸 이제 쓰시면 돼요. 요거를. 네. 아. 자, 그랬으면 이 미나리가 이 밑에서는 지금 이렇게 쪄졌는데 쪄지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국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얘도 지금 활용을 해야 되겠죠. 뭘로 활용하느냐? 바로 요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바지락. 네. 바지락을 여기다 데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걸 가르쳐 드리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럼 한 번에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 데쳐요. 그랬으면 된장이랑 청주가 들어간 물에 데치니까 이 바지락이 어때요? 익혀지겠죠. 네. 그렇죠. 워낙 이렇게 냉동은 자숙이 돼서 하기 때문에 살짝 익혀놓은 상태를 급속 냉동을 시킨 건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데쳐서 바로 요걸 건지세요. 저대로 먹어도 되겠는데요? 요렇게 바지락 된장. 먹으면 뭐가 돼요? 된장국이 네, 돼요. 바지락 된장국이네요, 된장국. 진짜.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요거를 이따가 데쳐주세요. 바로 저기다 그냥 미나리 넣고 먹어도 될 것 네. 선생님, 건지는 물은 지금 어떤 물인가요? 요거요? 요거 건져낼 그냥 때. 찬물이에요. 찬물 그냥. 왜냐하면 뜨거운 데에서 요거 여기 바지락. 바지락이 데쳐졌으니까 이 바지락을 또 쫄깃쫄깃하게 만들려면 찬물에서 한번 이렇게 헹궈 주셔야 돼요. 음. 냉탕, 온탕을 왔다 그쵸. 갔다 해야 네. 우리도 피부가 그럼요. 탱탱해지잖아요. 네. 사람도 그러네요, 진짜. 그죠? 네. 자, 이제 요것도 이렇게 다 됐어요. 네, 지금 바지락 데쳤고. 자, 이제 바지락도 다 데쳤고 그랬으면 바지락을 이제 건져야 되겠죠. 네. 요거 잠깐만. 아이고. 놓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건져 놓으시면 돼요. 바로. 볼 하나 깊은 볼에다가 네. 바로 그냥,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를 같이 묻혀줄 거예요. 아. 미나리는 미나리대로 묻혀주고 요거 바지락은 바지락대로 묻혀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물기만 좀 빼가지고 미나리. 요거 그냥 바로 잡수셔도 되는데 네. 요거 찬물에 한번 헹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놓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묻혀줄 거예요. 네. 제가 두 개를 다 놓고 한꺼번에 다 묻힐 건데요. 자, 보시면 정말 이렇게 해야지만 미나리 위에 들어가는 바지락 찜이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네. 일단 미나리 먼저 묻힐게요. 네.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국간장을 왜 넣냐 하면 제가 소금만 해도 좋으나 국간장을 넣게 되면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미나리가 훨씬 더 아삭아삭합니다. 네, 국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파. 인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쌤이 하시는 양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다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깻가루. 깻가루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깨. 어. 그리고 아까 제가 국간장을 너무 조금 넣었잖아요. 네네. 간 맞춰야 되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두 꼬집 정도. 요거 이제 조물조물 묻혀요. 맛있겠다. 저게 봄맛이네. 그쵸. 완전 그 봄. 자체죠, 네. 뭐. 아우. 무칠 때 소리가 아삭아삭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식감도 좋을 것 같아. 네네. 완전 식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놓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바로 이제 드릴 거잖아요. 좀 이따가. 네. 네네. 바로 드릴 거니까 바로 그 드릴 만한 그릇에다가 바로 담아요. 요거를 이렇게 묻혀서. 미나리는 좀 오래 삶으면 또 질겨져요. 맞아요. 그래서 미나리 삶기가 가장 이게 까다로운데요. 미나리를 삶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나리 줄기 부분하고 잎 부분하고 분리하고 난 다음에 삶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줄기를 먼저 익히다 보면 잎이 늘어지고 맞아. 또 잎만 익히다 보면 줄기는 아직 서걱서걱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물 무침 같은 거 할 때는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저처럼 줄기 부분만 이렇게 살짝 쪄내든가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헹군가. 바닥에 이렇게 깔아요. 요거를 이렇게. 저거 막 깻가루도 들어가서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 정말 요게 바지락살하고요. 네. 씹히는 맛이 달라요. 아하. 식감이.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싶은 생각이 입안에서부터 먼저 느껴지니까 이렇게 나요. 미나리는 육고기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해산물에도 다 잘 어울리죠. 어울리는 것 같고. 예. 자, 그랬으면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 바로 바지락 묻혀야 이제 되죠. 묻히나요? 자, 그럼 바지락을 묻힐 때는요, 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양념을 아예 또 다 다르게 아까 쓰시네요. 국간장 아니었나요? 미나리는? 근데 요거는 진간장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왜 이게 다른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야지만 맛의 식감이 좋아요. 네, 감칠맛 내고 풍미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가는구나. 네. 그리고 파. 아, 요건 또 빨간 양념으로 네, 해요. 빨간 양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살짝 새콤하게 드시라고 식초예요. 그리고 좀 달달해야 되잖아요. 네. 물엿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물엿.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아까 미나리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일부러 좀 안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위에다 끼얹으려고. 자, 이렇게 조물조물 다 묻혔죠. 네네네. 다 묻혔으면 아까 깨소금하고 깨가루하고 통깨는 미나리 다 있으니까 요것만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위에 얹은 올려주세요. 거네. 싸서 잡수시는 거예요. 양념 색이 또 다르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맛있겠다. 초록에 빨강 딱 돼가지고. 아,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예요, 진짜. 요게 아주 맛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참기름. 참기름 조금만. 위에 한 바퀴. 활용점정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요거 아주 정말 맛있거든요. 아니 뭐 보기만 해도 뭐. 그렇죠. 너무 맛있겠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드릴 거고 네. 이번에는 제가 초무침을 할 건데요. 네. 초무침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필요하다고. 네네. 이파리. 요거 필요한데 요 이파리도 너무 길면 어때요? 우리가 겉절이처럼 드실 때 너무 이 입이 길면 막 이렇게 돌아다녀서 많은 분들이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그리고 큰 대야가 하나 올라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겉절이처럼 무쳐. 그러니까 김치 하시는 거 같이. 네.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양념장이 중요한데요. 네. 양념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겉절이 할 때 양념을 잘 버무려 줘야 겉절이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주 맛있는 겉절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근데 저는 요 미나리 초장 무침에 들어가야 되는 채소가 있어요. 이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미나리도 채소인데 또 들어가나요? 깻잎. 요 깻잎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3장 정도만 넣으시면 미나리 향과 이 깻잎 향이 어우러져서 훨씬 입안에서 막 봄입니다. 완연한. 그래서 요거 채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저 두 채소가 향이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고추간 향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네요. 네, 아주 맛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 색깔을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색깔 넣기 위해서 당근을 이렇게 조금 채 넣어주세요. 썰어서. 네. 아, 확 예뻐지네요, 진짜. 많이 예뻐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예인 아나운서가 네. 청양고추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요거 톡 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니까 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요거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요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면 요 위에다가 그냥 양념장을 슬슬슬 넣어주세요. 네. 근데 초장 무침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재료들이 굉장히 뭐랄까 잘 양념이 버무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쏟잖아요. 그러면 양념이 어떤 데는 굉장히 떡지고 맞아. 어떤 데는 네. 굉장히 그죠. 이게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고추장. 고추장 들어가고. 제가 경남 고춧가루. 창원에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청양고추를 우리는 땡초라고 불렀거든요. 그 식당 가서 그다음에 땡초가 간장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파마늘 똑같이 여기 넣어주세요. 네. 그 간장, 진간장 넣으신 거죠? 선생님? 네, 요거는 네네. 진간장이에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파도 넣고요. 파, 다진 파. 그리고 요거 겉절이라 약간의 식초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새콤하게. 그리고 식초 들어갔을 때는 참기름 안 넣으시죠? 저는 넣습니다. 참기름 약간. 그래야 훨씬 더 달큰하게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물엿. 물엿. 자, 그랬으면 이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들어갔으니까 뭐 저 양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섞은 것을 살짝 두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렇게 돼요. 아, 숙성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색깔이 다르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버무리는 거예요. 아, 요거 가지고. 야, 마법의 소스. 근데 요거 버무릴 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버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뭘 올려놓느냐? 바로 그릇을 이렇게 올려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요것도 아까 거지 같이 나눠드려요. 손 빨라요. 아, 이거를 다 그렇게 착착착착 와. 그랬으면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네. 요거는 뭐 버무리는 거 너무 쉬워요. 자, 카메라 이거 보이시죠? 버무리는 거. 요거 정말 맛있잖아요. 네. 요거 그냥 비비지 마시고요. 그냥 훌훌 털어서 양념이 묻혀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막 주무르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안 선생님. 돼요. 물나오고. 슬슬슬. 그러면 숨이 그래서- 죽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미나리 초장 무침은요. 밥상 다 차려놓고 마지막 바로 그냥 마지막에 훌훌 이렇게 떨어가지고 바로 그냥 상 위에 딱 올리시면 돼요. 아유. 야, 입에 군침이. 미나리 향에 맛있는 소스 향까지. 요거를요 뜨거운 밥 준비하셔가지고 네. 탁 올려서 요것만 넣고 비벼 잡수셔도 요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그냥 봄이 왔죠. 네. 뭐 봄 그 자체는. 저 자체가 봄이네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본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요 배달은 우리 철규 씨가 좀 네네네. 아, 네. 어우. 아이고. 야, 식사 시간 다 됐다. 야, 오늘 정말 또 네. 일단 이날 초무침. 네. 맛있겠다. 아니 근데 지금 제 앞에 상에 오자마자 그 미나리의 향긋한 향이 네. 한번 코를 한번 확 찌르네요. 아, 먼저 미나리 바지락찜. 저도 그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게 같이 먹어야지. 대처는 했는데도 네. 식감이 참 좋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요새 그 냉동 자숙 바지락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렇게만 해도 맛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쌀뜨물하고 네. 청주하고 된장에다가 이걸 데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죠. 이게 바지락이랑 미나리랑 맛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빨간 양념과 네. 간장 양념인데 그게 입 안에서 처음에 따로 딱 들어왔다가 하나로 싹 참기름으로 싹 이렇게 한번 맞아요. 입안에 돌아요. 네, 네. 아니, 근데 미나리가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부드럽고 야들야들하죠. 야들하면서 아작한 맛도 있어요. 그냥 풀어진 게 아니라. 와, 진짜 맛있는데요? 야. 그리고 과하지 않는 양념이라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입맛 없다고 자꾸 짜게 잡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짜게 잡수시면 안 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시려면 저처럼 이렇게 양념을 각각각 하면서 딱 요만큼만 하셔야 돼요. 잘 어울리네. 야, 이거는 이게 미나리 초무침. 밥이 딱 끓나면은 더 향이 확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초무침도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 진짜 막 해가지고. 아, 초무침이 이게 진짜 봄맛이다. 그렇죠. 완전 본맛이죠. 어쩜 이렇게 상큼해요. 제가 초무침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이거 보세요. 정말 요거 식탁 하나에 올리면 요거 정말 싱그럽잖아요. 꼭 요렇게 잡수셔야 돼요, 초무침은. 아, 근데 아. 지금 또 레시피 봐야 된다고요. 이 봄을 권해드립니다. 레시피 보겠습니다. 네. 봄 미나리 요리 특집. 오늘의 메뉴는 미나리 바지락 찜과 미나리 초장 무침입니다. 먼저 미나리는 줄기만 흐르는 물에 씻고요. 옅은 소금물에 헹궈 건져주세요. 씻은 미나리는 줄기를 2등분하고 청조와 된장을 푼 쌀뜨물에 1분간 쪄줍니다. 찐 미나리는 찬물에 헹궈 4에서 5cm 길이로 썰고 국간장, 참기름, 파, 마늘, 통깨, 깻가루에 묻히고요. 미나리를 쪘던 찜통 향신채에 해동한 바지락을 데치고 찬물에 헹궈주세요. 헹군 바지락은 진간장과 고춧가루, 파, 마늘, 맛술, 식초, 물엿에 무칩니다. 접시에 미나리 찜을 담고 바지락살 무침을 얹어주면 미나리 바지락찜 완성됩니다. 이제 미나리 초장 무침도 만들어 볼까요? 미나리는 잎을 여러 번 헹구고 식초를 떨군 물에 헹궈 건집니다. 깻잎과 당근, 청양고추를 알맞게 손질하고요.
양념장 재료를 잘 섞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미나리, 깻잎, 당근채, 청양고추에 양념장을 버무리고 통깨를 뿌려주면 미나리 초장 무침 완성입니다. 봄을 부르는 미나리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미나리 바지락찜과 미나리 초무침. 무침. 바로 봄의 맛을 오늘 즐겨봤습니다. 네. 야, 향도 좋고 네. 식감이 참 좋네요. 식감이 너무 좋죠. 네. 아, 맛있게 무침은 잘 꼭 먹었어요. 식탁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무쳐서 바로 잡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뭐 제 입에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돼요. 다음 주는요, 정말 더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봄맛을 오늘은 입으로만 느끼셨죠? 네. 그날은 몸으로 다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춘채를 이용한 아주 맛있는 봄맛 비빔밥을 하려고 합니다. 봄맛 비빔밥. 너무 좋죠.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상큼한 걸 먹으니까 네. 기분 전환이 되네요. 진짜요? 네, 봄도 느끼고. 그럼요. 다가오는 봄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그 강력 추천하는 요리가 오늘 이보은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미나리 요리인 것 같아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서 레시피 확인하시고 꼭 한번 만들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